국내 증시에 이렇게 밀릴 만한 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뭐 TV만 틀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바닥은 어느 정도가 될지, 언제쯤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한번 우리 송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중에 이제 잭슨홀 밀팅도 봐야 된다라고 얘기 나왔지만 그 전에 벌써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부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살펴주시죠. 그렇죠. 최근에 국내 증시가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또는 반등이 나오면 언제 반등 나오면 반등이 나올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 조정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뭐 삼성전자 때문인지 아니면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인지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또 여기에 맞는 처방을 가져간다면 그래도 정말 어려운 장이지만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대체 무엇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먹어서 살이 쪘다면 그때는 먹는 걸 줄여야 되겠죠. 대신 내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럼 신장이 안 좋거나 어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을 해소를 하게 되면 살이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준비된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한 5-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일단 코로나 확산세 그리고 뭐 반도체 피크업 논란 또 최근에 뭐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문에 국제 정세가 좀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죠. FOMC 의사를 공개한 이후에 시장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어제 중국에서 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을 동결하면서 시장이 한 대 더 얻어맞으면서 좀 급락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혹자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 무엇 때문이다 이런데 일단 시초부터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것은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거칠어지면서 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코로나 확산세가 2,000명이 넘었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자, 우리 시장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좀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인데 급락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 그리고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우려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다면 시장이 좀 더 급락이 나왔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은 아니죠. 또 상해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LPR을 동결을 하면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국 시장을 일시적으로 따라가긴 했지만 뭐 중국 시장을 추세적으로 따라간 건 아니었어요. 자, 근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공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은 약간 디커플링을 이룬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디커플링을 이루는데 그럼 급락이 나왔던 때는 어느 때냐?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중심에는 환율이 있습니다. 근데 시발점은 코로나 확산세죠. 자, 코로나 확산세가 8월 10일 날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이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이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급락이 나오는 시점이 또 우연치 않게도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았을 때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코로나 확산세도 2,000명이 넘어섰다.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자, 전애들은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굵은 종목을 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왜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살려고 할까요? 삼성전자는 부도 나겠어? 빠져도 우량 주니까 반등이 들어오겠어.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될 거라고요. 외국인들도 우리 시장에 항상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리스크가 적은 삼성전자를 사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사실은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사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야, 그럼 한국 정부의 정통한 기관들이 매수를 한다? 그럼 혹시 이주영 부회장이 사면이 되지 않을까? 가석방이 돼서 취업 제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경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 며칠 샀다고요. 며칠 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특사 때 가석방만 되고 또 취업 제한에 걸리는 거죠. 박범기 장관이 나와서 뭐 취업 제한 이건 풀어준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틀렸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에 하는데 마침 그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8월 10일 날 확진자 수가 2,000명이 늘어났던 거죠.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겁이 덜커덕 나겠죠. 아, 안 되겠다. 좀 매도를 해볼까? 특히 환율이 좀 변화가 있었죠. 환플레이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달러도 좀 일시적으로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우리 시장 가만히 놓고 보시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 우리도 약세를 보였다고. 이게 달러 인덱스 차트고 이게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그랬는데 갑자기 좀 올라갔었죠. 우리는 이걸 크게 반영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시장은 먼저 코로나 확산세가 거칠어지면서 먼저 환율이 좀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환플레이라는 외국인들은 환차선을 우려해서 일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좋아질 수도 있겠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는데 그게 일시간에 꺾였죠. 그러면서 이날 이 첫 양봉이 나오는 날 이 환율 차트에서 이때 외국인들이 코로나 확산세도 거칠어지고 삼성전자 사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해서 매도가 나왔다고요. 그러면서 거칠 것 없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이 급등했는데 근데 달러 강세에 비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은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죠.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뭐 반도체 고점 논란도 있고 또 이 코로나 확산세도 좀 거칠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다 뭐 여러 가지 테이퍼링 악재도 나오고 하면서 악재가 악재를 부르면서 더 올라갔다는 거죠. 특히 이때 보시면 이때는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갭상승이 나오는 이날은 이제 연휴 끝나고 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혹시라도 미국이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 한국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 아프간을 버리고 떠났다.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라도 전쟁이 나거나 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미군은 철수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그다음 우리 자체적으로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경제가 성장하는 게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특히 반도체 업황 고점 논란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뭐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또 그로 인해서 3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 이런 피크아웃 논란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떠날 때 그 구실은 됩니다. 외국인들이 코로나 확산세와 삼성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환율이 하락을 했고, 아니 환율이 상승을 했고, 환율이 상승을 하면 일단 환플레이라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환율이 더 상승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고요. 수출업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왔어. 근데 내가 봤더니 환율이 지금 뭐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라가네.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1달러를 가지고 오면 500원을 줄 텐데 좀 기다리면 1,000원을 준다고 하네. 그럼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달러 공급이 좀 많아야 되는데 달러 공급은 이전보다 적어지는 것이고 또 수요는 달러 수요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환율이 천정부지를 치솟고 여기에다 아프가니스탄의 지정학적 우려가 우리도 혹시 저러지 않을까 우려감 때문에 또 환율이 더 급등을 했던 거죠. 뭐 그리고 최근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서 야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면 반드시 신흥시장은 발작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뭐 서서 백반 먹는 것보다는 한정식 먹는 것보다는 앉아서 스테이크를 썰겠다는 이야기죠. 금리를 좀 많이 주는 미국에서 금리를 좀 올려주거나 뭐 그렇다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어제 좀 반등이 좀 나올 듯 하다가 더 급락이 나왔던 부분은 뭐 환율의 변화도 있고 환율이 10시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중국이 뭐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그 LPR 이걸 동결을 했죠. 그럼 최근에 허낭성 쪽에 홍수도 나고 좋지도 않고 또 코로나 확산세도 있고 원자재도 급등하는데 중국이 긴축을 하려고 하네. 그럼 좀 미국의 긴축과 중국의 긴축까지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장의 명확한 원인은 일단 우리 반도체 피크아웃 논란이나 아니면 코로나 확산세 이것 때문에 휘발점이 되었고 또 여기에 따른 환율 변화가 좀 너무 급격하게 변하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위축이 됐죠. 여기에다 결정타는
미국의 FOMC에서 의사록을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너무 빨리 테이퍼링을 진행하려고 하네. 여기다 중국까지도 나서고 있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서 패닉셀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크아웃 논란을 이야기를 했던 그 시점이 보면 시장 조사 업체가 디램 가격을 봤더니 3분기 때는 정점을 이루면서 좀 하락을 할 거야. 자, 그럼 모건 스탠리는 그래? 그럼 앞으로 반도체는 겨울이 올 것 같아. 그러니 좀 매도 의견을 내보자. 뭐 주가 하향 의견을 내놨죠. 그러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다. 오히려 3분기 때 메모리 가격이 5%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대형 IB들도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도체 고점 논란은 일단 좀 뭔가 미국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또 그때 마침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급락이 나왔었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도 뭐 한 5% 급등이 나오면서 반도체 점점 논란은 일단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코로나 확산세는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를 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조금 더 완화가 될 걸로 보여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혹시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냐? 근데 이건 아니죠. 뭐 바이든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우방 국가들은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도 불식이 됐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정점에는 중국과 미국 이런 글로벌 단의 어떤 긴축인데, 중국은 저는 크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중국 시장이 우리하고 커플링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물론 악재에는 커플링을 이루지만 전반적인 것은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인데,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짚어 넘어가자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 있다. 먼저 아까 차트를 좀 보여드렸죠. 미 시장을 보면 그렇게 급락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장 이게 가장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할까?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연준 홈페이지인데 연준 홈페이지에서 뭐 10시에 제롬 파월이 뭐 연설을 한다. 그런데 연설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느냐? 뭐 경제 전망에 대해서 연설할 거예요. 그럼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혹시라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는 거죠. 근데 테이퍼링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점점 끝이 가늘어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했어.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으니까 이 유동성을 공급을 할 때 국채를 매입하고 또 MBS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요. 이걸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점점점 줄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버냉키가 2013년도에 의회에서 이제 했던 발언이에요. 그때 이제 유명해져서 테이퍼링 하게 되는데, 자, 과연 그동안 양적 완화를 했던 걸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언제 단행할 것인가? 과연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데,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뭐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어떤 정답을 원하지만 크게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최근의 연준의 행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그게죠. FOMC 회의 이후에 파월이 뭐 긍정적으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7월 29일 날 했던 FOMC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테이퍼링을 올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건 언론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론에서 테이퍼링에서 올해 시작하겠다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아서인데, 보통 뭐 연예인 기사 보면 다른 건 다 빼버리고 딱 어떤 사건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것처럼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올해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앞으로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할 경우에 그때 연준은
실질적으로 추가 진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자산 매입 속도를 좀 줄이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좀 뭐 외국인들 보면 특히 미국은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해요. 어쨌든 이런 추정을 이렇게 해보면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연내에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 이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연준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일단 좀 어떤 사전에 뭔가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테이퍼링을 진행할 거야.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언론이 그런 타이틀을 딱 뽑고 그쪽으로 몰고 가다 보니 시장은 9월달 FOMC 회의에서 할 것 같아.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또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은 뜨끔하겠죠. 야, 그럼 혹시라도 이 잭슨윌 미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잭슨윌 미팅에서 파월이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기거나 그 힌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일단 예의주시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근데 사실 미국 시장을 보면 어제 반등도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싹 되돌아보면 항상 어떤 시장이 빠져야 되는 구간에서 뭐 정고점을 돌파한다든지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매물대에 봉착한다든지 이런 시점이 되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테이퍼링이 대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만 연준이 테이퍼링을 단행할 수 있을까 보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물가, 둘째는 고용이에요. 근데 물가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연준이 추구하는 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를 많이 넘어서니까 연준이 하는 이야기가 평균 물가 목표제로 해서 2%를 일시적으로 넘어도 추세적으로만 넘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면 물가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CP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5%를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5%를 두 달 연속 넘어서면서 5.4%가 나왔고 개인 소비 지출 PC도 6월 달에 4%가 나왔어요. 그런데 7월 달에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근데 물가는 어쨌든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는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일단 물가로 보면 테이퍼링을 단행하는 게 맞다. 대신 이제 고용을 보자고요. 고용이 94만 명인데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94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고용을 보면 좀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추세가 소비 지표처럼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럼 아까 선행 조건이 있었다고 했죠. 모든 참가자들은 완전 고용이나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진전이 이뤘다고 평가를 하게 되면 그때 실질적인 어떤 테이퍼링을 단행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만약에 고용이나 이쪽에서 실질적인 어떤 기준이 충족이 안 됐다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테이퍼링이 좀 더 완화될 수 있겠죠. 지연이 될 수 있겠죠. 다만 7월 달에 FOMC 회의 때 보면 29일 날 했는데 이 지표가 고용 지표가 8월 달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그때 시장 참여자들이 그때도 뭐 많이 상당히 지지를 이렇게 오르내에 테이퍼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여기 나오기 전에.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면 더 테이퍼링 속 시기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이걸 좀 뜯어본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테이퍼링을 단행한다고 할 때 연준이 테이퍼링 단행한다고 하고 바로 시작을 했냐? 과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근데 먼저 테이퍼링을 보면 20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선언을 시작을 했고 9월 달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우리 시장은 보면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테이퍼 텐트럼에 휩싸이면서 급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아시아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미국은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메랑이 되어서 미국에 돌아오니 야 이건 좀 지연해보자 해서 결국 실시한 건 2014년도 초에 실시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금리 인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에도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뭐 단행한다고 했는데 실흥시장이 발작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2월 달에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뭐 금리 인상을 4번 하겠다, 파월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2번 금리 인상하고 말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결국은 2019년도에는 급기야는 금리까지 인하했다는 거죠.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행이 된다고요. 아무래도 옐런 의장의 성향상 그럴 거예요. 옐런 의장은 시장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측면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연준의 행보를 보면 그게 충분히 우리가 시간이 아직까지는 너무 급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과연 연준이 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좀 누그러져야 됩니다. 2주 전에 뭐 한 14만 명이었는데 그 훨씬 더 적었는데 14만 명으로 늘었고 거의 한 50% 가까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98% 이상이 델타 변이라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또는 람다 뭐 이런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이가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델타 변이가 안 나왔을 때를 추정을 하고 또 그런 지표들이 그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고용이나 아니면 성장도 약간 좀 둔화되지 않을까, 물가도 좀 꺾이고 이런 우려감이 제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특히나 실흥시장은 이게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델타 변이 확산세는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좀 강해질수록 좀 약해지는 거죠. 특히 그동안 청정 지역이었던 뉴질랜드도 긴축을 좀 보류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연내 3번 정도 금리 인상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오클랜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좀 기준금리를 좀 인상하는 걸 좀 미쳐보자 하면서 동결이 나왔다고요. 뭐 그래서 글로벌 긴축 보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그쪽. 물론 중국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는 분명히 금리 이 테이퍼링은 내년에는 시행을 할 거야.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 사실인데 과연 이건 언제쯤 진행이 될까 보면 잭슨홀은 너무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10월 달에 FOMC 회의가 없으니 11월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제는 테이퍼링을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급격하게 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한 빠른 속도로 해서 한 6, 7개월 만에 이 1,200달러의 이 채권 매입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건 너무 빠르다. 그래서 한번 줄여보고 뭐 TV 한 200억 달러 줄여보고 또 MB 한 100억 달러 줄여보고 해서 300달러 줄여보고 또 한 2, 3개월 지나다가 또 안정이 되면 또 줄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가을부터 시작해서 뭐 내년 3월에 끝낸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은 항상 강경파 발언을 하고 있죠. 2015년도에도 야 6월 달에 우리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막상 금리 인상은 12월 달에 진행이 됐죠. 그러니 이분은 좀 시장을 너무 앞서가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촉발된 지나치게 테이퍼링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건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장이 결국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뭐예요? 다수의 위원들이 내년에는 테이퍼링을 진행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과연 다수의 테이퍼링이 있고 그다음에 소수의 의견이 있는데 소수의 의견을 반드시 무시해야 되냐 이 말이죠. 만약에 뭐 어떤 참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뭐 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소수의 의견이 과연 중요한 지위에 있다라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최근에 그 연준의 행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7월 달에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연준 위원들은 다수가 다음 내년도에는 테이퍼링을 단행해야 된다. 연초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MC 의사록 이제 회의 이후에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발언을 했죠. 자, 우리는 아직까지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굳이 테이퍼링을 빠르게 단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S&P 500이 상승 반전을 했었죠.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상승 반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 좋은 FOMC 회의에서 이걸 뒤로 하고 파월은 긍정적인 비둘기를 날렸다. 이렇다면 파월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조기 통화 정책 수정 의사가 없다. 또 강력한 일자리를 보고 싶다. 파월은 이미 물가는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그 일자리 부분을 확인하고 고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해도 단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그 차기 연준 의장 하마평을 오르고 있죠. 브레이너드 이사 보면 하버드를 졸업한 재원인데 자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긴축 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고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7월 29일 날 FOMC 회의를 했을 때 보면 다수의 의견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 7월 30일 날 델타 변이가 상당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고용이 좋아져야만 우리가 테이퍼링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도 또한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의 의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연준의 수장 파월은 여전히 비둘기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차기 연준 의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브레이너드 이사도 고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소수의 의견이지만 어떤 의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고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 특히나 강성이죠. 그 매파적인 발언하는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도 자 테이퍼링을 앞당겨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했지만 최근에 어제 한 이야기는 9월 회의까지 델타 변이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정리를 해보면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언론이 이 부분을 부각시켰는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인물들이 고용을 보자. 그리고 또 강성 발언을 했던 그런 인물들도 델타 변이를 보자. 그러니까 델타 변이와 고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 8월 달에 어떤 이 테이퍼링을 선언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제 빨라도 9월 달이나 12월 달에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9월까지는 보자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추이를 좀 봐야죠. 다음 주에 물가 지표도 좀 확인하고 또 9월 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까지 일단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9월 달에도 100만 명이 넘어선다면 당장 그때는 좀 더 강한 발언이 대두가 되고 이제 그때 테이퍼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면 9월이고 좀 늘어지면 12월인데 그래도 9월 달은 꼭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고용 추정치나 아니면 또 조금 이따 그 고용 지표를 발표되면 그 추정치가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델타 변이 확인까지 좀 해가면서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이 서둘러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건 아니고 다음 주에는 한번 강한 반등을 한번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또 잭슨홀 미팅 또 즈음에서는 약간 또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단기적으로 너무 늘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급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시 한번 눌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일단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을 받는 건 괜찮다. 그러면 반등의 절묘한 타임이 언제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날 제가 11시에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풍선 효과라고 했죠. 반도체주들을 누리게 되면 바이오가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반도체나 2차 전지 기타 종목들도 조금씩 나오겠지만 그건 반등이라고요. 그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은 어디냐? 그래도 바이오 업종이고 mRNA나 경구용 치료제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잘 체킹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이따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시황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한 리뷰, 그리고 다음 주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제가 계속 미국은 테이퍼링 우려감이 제기가 될 수 있으니 21선 아래로 미끄러졌을 때 우리 시장이 연동이 많이 된다. 그때 꼭 그걸 조심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기 테이퍼링 우려감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근데 저는 우리 시장이 의사를 공개 이후에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그 전에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일단 어제는 중국 위험성 때문에 살짝 좀 눌러주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다음 주에는 한번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 보여지고, 제가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새내기주를 보시라. 그래서 새내기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새내기주들이 그래도 안 좋은 시장에서도 좀 잘 올랐고, 그리고 mRNA 관련주나 경구용 치료제를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 종목은 또 이때 강한 반등이 좀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자세한 전략을 좀 전해드릴 텐데 일단 잭슨홀 미팅 때 조기 테이퍼링 우려감이 있습니다. 미국은 반등이라고요. 그럼 또 반등이 나왔다가 잭슨홀 미팅 즈음에서는 또 조정을 받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시장은 그동안은 한번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한번 들어올 것이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될 때 다시 한번 눌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 금요일 날의 저점을 추세적으로만 깨지 않는다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 과연 그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 지수 관련주들 좀 올라가고 아니면 전 종목이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 상황에서 가장 세게 올라갈 종목은 경구용 치료제 같은 치료제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겁니다. 어차피 백신은 부스터 샷을 맞아서 안 되고 또 돌파 감염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될 수 있고 경구용 치료제나 기타 치료제에 대한 종목들이 한번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약물을 이렇게 발견하는 그런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중소형 제약사 움직임이 바닥권에서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몇 종목,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는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한번 강한 반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이오 쪽하고 신규 상장주 쪽을 잘 보시면 되고 종목이나 그 중요한 섹터 부분은 토요일 11시, 일요일 11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